비트코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지루했던 횡보 구간을 단숨에 뚫어버리고 하루 만에 7%가 넘게 치솟으며 69,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서클은 하루 만에 30% 넘게 뛰어올랐고 코인베이스와 비트마인도 줄줄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죠. 이 기업들은 단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닙니다. 기존 금융권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곳들이고 그 기대감이 이번 상승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급등이 진짜 반등의 신호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속임수인지 지금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이 상승의 본질부터 제대로 짚어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피난처가 되어주는 자산, 그게 비트코인의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지금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나스닥 기술주, 특히 블랙록 기술주, ETF의 상관관계가 무려 0.73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나스닥이 오르면 비트코인도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겁니다.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쪽에 넣어두다가 최근 들어 성장주 바구니로 옮겼다고 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그만큼 뚜렷해졌다는 뜻이죠. 물론 이 상관관계가 고정된 건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0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1에 가까워지기도 하며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기술주와 운명을 같이 하고 있지만 디지털 금이라는 장기적 본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정체성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움직이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열쇠는 현물 ETF 출시입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ETF라는 창구를 통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들은 원래 주식시장을 누비던 돈입니다. 주식시장의 논리와 흐름을 그대로 품고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온 셈이죠. 월가의 트레이더가 아침에 나스닥 선물을 확인하고 오후에 비트코인 포지션을 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비트코인이 기술주처럼 반응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기업들의 DAT 전략, 즉 비트코인을 회사 금고에 쌓아두는 재무 전략의 확산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선구자 역할을 했고 이제는 비트마인을 비롯한 여러 상장사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재무제표에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함께 오르내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그 기업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펀드 매니저 박 이사는 최근 비트코인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는 대신 DAT 전략을 채택한 상장사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리스크는 분산하면서 비트코인 상승 수익은 그대로 챙기는 방식이죠. 이런 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연결고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미국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오히려 낮게 형성되는 이른바 역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보통 수요가 강한 곳의 가격이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크리프토 시장인 미국에서 오히려 가격이 더 낮다는 건 그 안에서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팔고 있다는 뜻이죠. 왜 미국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미국 크립토 시장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72에서 80%에 육박합니다. 한국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감정적으로 시장을 움직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들이 팔기로 결정하면 그건 충동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시장 전체가 그 전략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3개월 가까이 순유출 혹은 정체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큰 손들이 지갑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뜻이죠. 자산운용사에 다니는 30대 이 과장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수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끝내 누르지 못했어요. 뭔가 더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 불안감이 시장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크립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2억 5천 달러 규모의 ETF 순유입이 발생한 겁니다. 오랫동안 꽁꽁 닫혀있던 수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기관들은 왜 그토록 오랫동안 팔았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 차익 실현입니다. 작년 초 ETF 승인 이후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 일찍 들어간 기관일수록 수익이 두둑이 쌓여 있었고 어느 순간 그 수익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두 번째는 규제의 불확실성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크립토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는 동안 기관들은 리스크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규모 자금을 묶어두기가 부담스러웠던 거죠. 세 번째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자금이 자연스럽게 주식 쪽으로 쏠렸습니다. 암호화폐 비중을 줄이고 주식 비중을 높이는 자산 배분의 논리였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역 최 팀장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비트코인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식이 더 좋았던 거죠? 냉정하지만 솔직한 말입니다. 다행인 건 작년 10월부터 누적되어 온 매도세가 최근 들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급의 무게중심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반등이 시작되려면 신규 ETF 자금의 꾸준한 유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 번에 반짝 유입으로는 부족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던 시기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채굴 업계입니다. 반감기 이후 채굴 보상은 절반으로 줄었는데 가격까지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채굴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기료와 연산 장비 비용입니다. 대형 업체들은 저렴한 전기 계약과 최신 장비로 버틸 수 있지만 중소형 업체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가격이 원가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캐면 캘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됩니다. 강원도 외곽에서 소규모 채굴장을 운영하던 40대 정 사장은 지난 몇 달 사이 장비 절반을 꺼버렸습니다. 돌릴수록 적자니까요. 전기세 내려고 코인 파는 꼴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이 시기 채굴 업계 전체의 현실을 압축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채굴자들이 보유 코인을 거래소로 대량 입금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항복, 즉 캐피틀레이션 단계로 해석합니다. 더 버티지 못한 채굴자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코인을 쏟아내는 현상이죠. 역설적으로 이 신호는 시장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장을 거치며 자금력이 약한 업체들은 도태되고 업계는 대형 업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이 이더리움 쪽에서 조용히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블랙록이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 이더리움 ETF를 SEC에 신청한 겁니다. 이름하여 ETHB, 단순히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테이킹을 통해 연 3에서 4%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을 사놓으면 매년 이자처럼 수익이 쌓이는 상품입니다. 사실 비슷한 개념의 상품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 같은 곳에서 유사한 구조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블랙록이 직접 나섰다는 게 핵심입니다. 블랙록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회사입니다. 그 마케팅 파워와 브랜드 신뢰도는 다른 운용사들과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연금 펀드를 운용하는 50대 자산관리사 윤 본부장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록이 한다면 저희 같은 보수적인 기관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번 뉴스의 무게를 설명합니다. 이더리움은 그동안 비트코인의 그늘에 가려 기관 자금 유입에서 항상 한 발 쳐져 있었습니다. 그 편도가 바뀔 수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내세운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수익의 약 82%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기존 중소형 운용사들이 제시했던 수익 배분율이 2% 초반대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시장판을 뒤집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대형 기관들이 이더리움 자산에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긴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스테이킹 ETF는 자산이 일정 기간 묶이는 락업 구조를 가집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도 즉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현물 ETF보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투자자마다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40대 자영업자 한 씨는 연 3~4% 수익이 매력적인 한데 급전이 필요할 때 못 뺀다는 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반면 30대 직장인 박 씨는 어차피 장기 보유할 생각이라면 이자까지 받는 게 낫지 않냐고 맞받아쳤습니다. 같은 상품을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유동성 필요도와 투자 성향의 차이입니다. 블랙록의 ETHB는 모든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지금까지 없던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록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ETF에 몰려있던 자금이 대거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두 자산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디지털 금처럼 그냥 쌓아두는 자산이죠. 반면 이더리움은 다릅니다. 스마트 계약이 돌아가는 플랫폼이고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금 ETF고 이더리움은 배당주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금 ETF를 팔아서 배당주를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요. 오히려 주목해야 할 이동은 따로 있습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단순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더 높은 스테이킹 ETF로 갈아타는 움직임입니다. 같은 이더리움을 들고 있을 거라면 이자까지 받는 상품으로 옮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스테이킹 과정에서 검증 오류가 발생하면 자산 일부가 깎이는 이른바 슬래싱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 수준의 기술력과 운용 인프라라면 이 위험은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입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기관 포폴리오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공존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이 두 달이 올해 크립토 시장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에 명확히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통과 가능성은 60에서 80%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이 그토록 불편해했던 규제 불확실성이 한 번에 해소됩니다. 지갑을 닫고 있던 큰 손들이 다시 움직일 명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승인이 떨어진다면 이더리움은 물론 크립토 시장 전반에 걸쳐 기관 자금 유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라나 에이다 같은 스테이킹 가능한 알트코인들도 줄줄이 같은 전략을 들고 시장에 나올 겁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20대 개발자 강 씨는 요즘 점심시간마다 의회 일정을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다고 합니다. 코드보다 법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라는 그의 말이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제도적 변화는 느리지만 한번 방향이 잡히면 시장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첫 번째 원칙은 단순합니다.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7% 급등 소식에 흥분해서 끼어들었다가 다음날 조정을 맞는 패턴, 크립토 시장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장면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선을 64,000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선 근처에서 나눠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직장인 투자자 김 씨는 예전에 급등 소식을 듣고 한 번에 목돈을 넣었다가 며칠 만에 20%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월급날마다 일정 금액을 나눠 사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덜 설레는 대신 덜 무섭더라고요 라는 그의 말이 분할 매수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시야를 크립토 시장 안에만 가두지 않는 겁니다. CPI 같은 물가지표, 고용 데이터, 연준의 금리 방향이 비트코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됐습니다. 크립토는 이제 독립된 섬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라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야 배도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제도화의 큰 흐름을 읽으며 포트폴리오를 조율하는 것. 지금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의 공통점입니다. 비트코인이 69,00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문은 7만 달러입니다. 그 선을 단단히 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랠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월과 4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승인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라는 두 개의 도화선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금리 방향까지 맞물리면 시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은 혼란의 끝이 아닙니다. 대형 기관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도기입니다. 방향은 서서히 잡혀가고 있습니다. 남은 건 단기 급등락에 흔들리지 않는 전략과 큰 흐름을 읽어내는 냉정한 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다음 영상 기다려줘요.